더는 폭우가 문제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제멋대로 뛰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오두막까지 간신히 걸어갔다. 목동들이 쓰던 오두막이었다. 버려진 지 오래돼 보였다. 지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하룻밤 몸을 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끈 것은 오두막이 아니라 오두막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돌무더기였다.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의 돌로 쌓은 무덤이었는데 앞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서 있었다. 십자가 및 작은 항아리에는 노란색 영춘어가 담겨 있었다. 꽃잎이 아직 시들지 않았다. 바로 앞에 무덤이, 그것도 아주 작은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목동이 죽은 개를 묻었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 다른 동물일 수도 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비가 그치지 않아 일단 오두막으로 몸을 피했다. 천장에서 비가 새 나무 벽에 바짝 기대 앉아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뇌우로 파헤쳐진 돌무덤 생각뿐이었다. 크기로 봤을 때 작은 동굴의 무덤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신생아의 무덤일 수도 있었다. 뇌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나는 오두막 안을 살폈다. 가구는 없었고 긴 통나무가 임시 침대로 사용된 것 같았다. 통나무 한쪽에는 구멍난 회색 담요가 둥글게 말려 있었다. 흙바닥을 파서 만든 구멍에는 재가 남아 있었다. 며칠 전 아니면 몇 주 전에 불을 피운 흔적이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쓰레기, 담배꽁초, 빈 맥주캔이 널려 있었다.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무단 거주를 했거나 근처의 10대 청소년들이 가끔 여기 와서 파티를 연 모양이었다. 오두막 안에서 흙냄새와 지린내가 섞인 지독한 냄새가 났다. 1시간쯤 지나자 내우가 멈췄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매년 순례를 온 덕분에 산에 올 때마다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가져온 손전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발이 진흙 속에 박혀 걷기가 쉽지 않았다. 주위를 살피며 무덤 앞으로 다가가서 돌무더기에 불을 비추자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비가 완전히 멈추기 전이라 마지막 몇 방울인지 아니면 다시 폭우가 시작될지 알 수 없었다. 어슴푸레한 손전등 빛이 암흑 속으로 흔들렸다. 십자가는 나뭇가지 2개를 철사로 엮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철사는 그렇게 낡지 않았다. 길어야 1년이냐 2년쯤 되어 보였다. 손전등으로 꽃을 비추어 보았다. 꽃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영춘화가 지금 피는 꽃이 아닌 건 분명했다. 이 추위 속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면 누군가가 얼마 전에, 최소한 몇 달 전에 무덤에 놓고 왔다는 뜻이다. 한밤중이어서 작업은 쉽지 않았다. 나무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 기온은 급격히 내려갔다. 손전등에 의지해 산에 내려가면 좋게 2시간은 잡아야 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것이다. 나는 돌무더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흙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삽을 가지고 와서 다시 파야지 손으로 파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었다. 한 손으로 불을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돌을 하나씩 치웠다. 10분 정도 지나 손을 바꿨다. 도굴꾼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벼락치는 밤에 시체를 찾아 헤매는 좀비가 된 듯했다. 개든 염소든 신생아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돌과 진흙밖에 없었다. 나는 돌을 대충 다시 쌓고 산에서 내려왔다. 차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이 넘었다. 차를 타고 시속 20km로 1시간 넘게 운전해 강가에 있는 민박집에 도착했다.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다. 눈이 비와 섞여 온통 끈적거렸다. 흙투성이가 된 온몸이 눈보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고 손가락은 피투성이었다. 그날 밤 걸린 독감으로 열흘 넘게 고생했다. 돌무더기 때문에, 개 무덤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다니, 게다가 아무 성과도 없다니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려 뱅존 와인을 3잔이나 마셨다.
다음 날 국립공원 산림관리원을 찾아갔다. 건장한 체격의 그레고리 모레즈는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가만 보니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 포스터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사륜 구동차를 타고 수년 동안 몽테리블 산을 돌아다녔으니 오두막과 돌무덤에 대해 아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레고리 모레즈는 내 질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오두막과 돌무덤에 대해 특별히 해줄 말이 없어 미안해했다. 물론 그는 오두막을 알고 있었다. 가끔 불황자나 10대들이 와서 무단 점거하는 바람에 쫓겨난 적은 쫓아낸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무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마도 개의 무덤일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쥐라 지방의 산에서는 개를 흔히 돌 밑에 묻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돌무덤을 파헤치려 삽을 들고 다시 몽테리블 산에 오르는 일은 마땅치 않았다. 날씨는 점점 험악해졌다. 강추위가 몰아닥쳤고 비와 눈이 섞여 내렸다. 이 날씨에 2~3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하나? 이미 어젯밤에 손으로 땅을 한참 파보지 않았는가? 과연 오두막과 돌무덤이 내 조사와 연관이 있을까? 결론은 아니었다. 결국 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앵드빌레르에서 커피를 마시며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정오 무렵 능선에 다시 눈이 내렸다. 나는 곧바로 파리로 돌아갔다. 조사가 다시 벽에 부딪혔다. 나짐에게 돌무덤에 대해 말한다면 박장대소할 게 뻔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1986년 12월 23일 그날 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18년간의 조사 기간 중 유일한 실수이겠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다. 변명거리는 많았다. 눈, 추위, 피로감, 불운, 나짐의 조롱. 하지만 이런 변명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철저하고 고집스러운 집념의 사나이, 천하의 크레돌 그랑둑이 그날 아침 포기란 걸 하고 말았다니.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나는 비겁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서를 놓쳤다. 또 앞질러 갔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1986년에 팔찌 현상금은 6만 프랑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팔찌를 들고 나타난 사람은 아직 없었다. 나는 더 집요하게 조사에 매달렸다. 그리고 무기력한 조사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퀘벡에 오래 머물며 리즈 로즈의 외조부도 만났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비트랄 가족과 가까워지는 일도 체계적인 접근의 일부였다. 매우 유쾌한 접근이었다. 릴리는 6살이었고 마르크는 8살이었다. 나는 1986년 6월 21일 비트랄 가족과 함께 보냈다. 지독히도 더운 날이었다. 그날은 음악 축제가 있었다. 릴리는 해변 수영장 앞에 임시로 세운 천막에서 DF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로 2곡을 연주했다. 금발 곱슬머리에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릴리가 얼마나 빛나고 예뻤던지. 릴리는 연주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니콜의 트럭으로 가서 감자튀김을 먹었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무대에 오른 손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니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다. 손녀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를 듣는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니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니콜은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릴리를 쳐다보느라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얼룩이 묻은 블라우스도 얇은 코르셋 밑으로 드러난 가슴의 곡선을 가리지 못했다. 연주가 끝나고 모두 잔디에 앉았다. 릴리는 내 무릎에 앉아 크레이프를 맛있게 먹었다. 릴리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크레둘이다. 크레둘 하나 둘. 크레둘 하나 둘. 그날 저녁 릴리가 지어준 별명이었다. 릴리가 그 별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
사립탐정이며 한때는 용병이었던 내가 꼬마의 놀림감이 되다니. 마르크는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했다. 그날 저녁 프랑스와 브라질의 월드컵 8강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중계방송을 보고 싶어서 마르크를 데리고 포셜가의 집으로 돌아갔다. 니콜은 릴리와 해변에 더 있다가 오기로 했다. 멋진 저녁이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바로 스투피라가 은근슬쩍 브라질 골키퍼를 방해하자 플라티니가 동점골을 기록했다. 마르크와 나는 서로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후반전 종료 15분 전 골키퍼 조엘 바츠가 소크라치스의 페널티킥을 막았을 때에는 마르크는 내 다리를 꽉 붙들었다. 정말 예술이었다. 연장전 때 그 거지 같은 주심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저지른 벨로네의 반칙을 잡지 않아 우리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루이스 페르난데스가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성공했을 때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가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물론 비행기 사고 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뭐가 남아있단 말인가. 1986년에 나는 이미 희망을 접었다. (1998년 10월 2일) 오후 1시 41분 소셜 레이가를 지나 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을 따라 쿠브레 숲에 당도한 아일라 오자는 장미연 저택을 살펴보았다.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카르빌 저택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모두 보였다. 지금은 아무 인기척이 없다. 잔디밭 한가운데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레옹스 드 카르빌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야외공원에 설치된 조각품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다리 위로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고 녹슨 휠체어 바퀴에 버섯이 돋아난다며 완벽한 한 편의 그림이었다. 아일라는 장미원 주위의 거리를 살폈다. 파란색 산티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미연 정문 앞에 말비나 드 카르빌의 미니 로버가 주차돼 있었다. 몇 시간 전에 비트 오카유가를 어슬렁거렸다던 그 차였다. 그렇다면 크레들도 나짐도 여기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일라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그냥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나? 아니면 장미연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말비나드 카르비를 찾아가서 대체 그랑둑 집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짐을 봤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허벅지 뒤로 식칼의 차가운 날이 느껴졌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려가 말비나와 한판 붙고 싶었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쌓여있는 낙엽에서 불안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카르빌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가장 나중에 해야 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남편 나짐 오잔이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고 말하고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경찰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꼬치꼬치 깨묻는다 해도 나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알고 있는 걸 다 말할 작정이었다. 그것이 나짐을 도와주는 길이다. 나짐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된다. 경찰도 나짐을 이해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짐을 찾는 일이니까. 아일라는 말비나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장미연을 다시 내려다봤다. 말비나를 덮쳐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나짐의 행방을 불지 않으면 케밥 보기처럼 썰어버리겠다고 협박할까? 그러면 실토하지 않고 못 베기겠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설마 죽음을 택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미친 여자는 보이지 않고 차만 덩그러니 있었다. 벌써 1시간째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할 수 없다. 경찰에 알릴 수밖에.